스르벤 스포츠 장동입니다. 유럽 리그가 다시 시작되는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새 시즌 팀을 옮기는 우리 선수들도 있지만 기존의 팀에서 계속 활약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새로 유럽에 도전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새로운 도전을 하는 양민혁, 이영준 선수입니다. 양민혁 선수는 토트넘으로 갑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잘못 언급했지만 2024 시즌은 임대 후 이적이 아닌 올 시즌은 강원FC 소속으로 시즌을 마무리 짓고 2025년 1월부터 토트넘 소속으로 적을 옮기는 계약만 지금 하는 형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내한 경기를 치르는 일정으로 입국을 하면서 양민혁에 대한 계약을 한국에서 마무리 지었고 토트넘 유니폼을 들고 오피셜 사진도 찍었습니다. 양민혁 역시 이번 토트넘 내한 경기에서 K리그 올스타 자격으로 참가해서 토트넘을 상대하면서 선수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고요. 강원FC도 8월 2일 시점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쾌조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어린 선수지만 팀의 에이스인 양민혁을 잃지 않고 시즌을 마무리 짓고 보내는 계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순위 경쟁에 대한 희망도 동시에 같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강원FC 입장에서도 계약을 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적료만 해도 400만 유로입니다. 하나로 60억 정도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강원FC의 코칭 스태프가 토트넘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강지역 고등학교 선수들을 토트넘 유스팀에 훈련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양민혁 개인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 문제 역시 계약서에 명시가 되면서 아시안게임 차출로 인한 갈등 요소도 미리 없애놨습니다. 이 요소는 아무래도 선배 손흥민의 덕도 있었겠지만요. 그에 반해 이영준의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3 U20 월드컵에서 김윤중 감독이 픽한 주전 스트라이커로 팀을 4강으로 이끌었던 공격수인데요. 득점력은 다소 아쉽지만 190이 넘는 키에 빠른 스피드와 수비를 벗겨낼 수 있는 발기술까지 갖고 있어서 여러모로 정통 9번 타입 스트라이커로 주목받는 선수입니다. 수원FC에서 준프로 계약을 통해 양민혁처럼 고3의 나이로 K리그에 데뷔해서 뛰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이른 나이에 이미 김천 상무를 통해 군 문제까지 해결한 군필 선수라는 점도 주목할 만했죠. 전역을 앞둔 시점부터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U20 월드컵 때부터 유럽TV의 주목을 받았고 체계적으로 적응하고 득점력을 키우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전체적인 팀들에 좀 있었습니다. 분데스리가 팀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했었고요. 이영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잔류에도 자신을 청소년 대표팀에서 지도한 김은중 감독이 수원FC의 지휘봉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영준 선수는 도전을 택했고 그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 4년 계약에 등번호 18번을 받고 입단을 했습니다. 세론조항, 그러니까 선수를 나중에 판매할 때 그 판매 수익의 일부를 수원FC와 나누는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라스호퍼에는 울버햄튼에서 임대로 온 정상빈에 이어 두 번째 선수고 스위스 슈퍼리그에선 바젤에서 뛰었던 박주호, 그리고 세르베트에서 뛰었던 박정빈, 그리고 같은 팀의 정상빈에 이은 네 번째 스위스 리거가 되었습니다. 김지수 선수도 이제 1군입니다. 브랜트포드의 센터백 김지수 선수도 올 시즌 성인팀 승격을 확정 지었습니다. 작년 여름 성남에서 이적한 김지수는 한 시즌을 B팀에서 뛰면서 유럽의 환경과 잉글랜드 프로팀의 시스템을 몸으로 경험함과 동시에 1군 벤치에도 몇 번 들어가면서 프리미어 리그라는 무대에 적응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6월 7일 B팀 감독인 닉 맥팔레인이 김지수는 차기 시즌 B팀에서 뛰지 않고 1군 선수로 분류가 되며 1군에 남아 경쟁을 하거나 다른 1군 팀으로 임대를 갈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고 말을 했는데요. 다만 김지수가 이적할 당시 본인의 등번호인 36번이 1군 스쿼드에도 등록이 되어 있었고 수비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벤치 자원으로 남아 1군 경기장에 들었던 만큼 임대보다는 1군 경쟁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프리시즌 첫 경기인 AFC 윈블던과 이스트렐라 다 아마도라와의 경기는 선발 출전을 했고 벤피카와의 경기는 네이선 콜린스와 교체되어 출전을 하면서 프리시즌 전 경기에 출전하고 있어서 적어도 올 시즌은 팀에 남아서 3, 4순위 센터백 옵션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잘하면 빅리그에서 뛰는 세 번째 중앙 수비수를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적설이 있었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잘 활약하고 있어도 팀을 옮길 뻔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황희찬입니다. 지난 시즌 전체 경기에서 13골을 넣으면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해낸 황희찬 선수. 임대로 합류한 울버햄튼에서 전력으로 인정받았지만 부상과 경쟁자 영입으로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적응하고서 득점 페이스가 올라오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골을 득점한 두 번째 아시아 선수가 되는 등 쾌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황희찬을 브라이튼을 떠난 명장 데제르비가 합류한 올림픽급 마르세유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세유가 370억의 이적료를 제한하면서 황희찬의 영입을 울버햄튼에 문의를 했고, 산티아고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마르세유와 황희찬이 개인 간 합의는 이미 다 끝난 상태라 구단 간 합의만 남아있다는 뉴스도 나왔죠. 하지만 울버햄튼이 황희찬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에 대한 제안이 오자마자 바로 나포 세일을 때려버렸고, 실제로 계약 기간도 2028년까지 길게 남은 상태인데다가 지난 시즌 공격의 한 축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듯 합니다. 별개로 황희찬은 프리시즌에서 이탈리아의 코모 1907과 경기 중 인종차별을 당하는 씁쓸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강인도 난데없이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적설이 떴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PSG로 이적한 이강인은 완전한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올 때마다 자신의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공격 포인트 생산은 좀 부족했지만요. 시즌이 끝나고 잠시간의 한국 생활을 끝낸 후 바로 마요르카로 향해서 훈련을 하고 휴가를 보냈습니다. 마요르카 팀 역시 이강인에게 훈련장을 열어주면서 이강인의 개인 훈련을 도와줬습니다. 이런 이강인에게 사우디의 자본이 인수한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적을 문의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훈련을 불참했는데 이게 뉴캐슬이 PSG에 문의한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르 파리쟁은 휴가를 일주일 더 연장했을 뿐 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PSG가 노리고 있는 공격수인 빅터 오시멘의 딜에 나폴리가 이강인을 포함하기 원한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PSG가 거절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PSG에 적어도 올 시즌은 남아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PSG 입장에서도 보내는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즌 어쨌든 금액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이고, 심지어 시즌 초반 아시안게임과 올해 초 아시안컵에 차출되는 등 잦은 대표팀 차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은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팀에 대한 재편이 불가피해진 상태에 포인트 생산력은 아쉽지만 경기 영향력이 있는 이강인을 구상 내에 남겨두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데다가 고작 1년을 지낸 상황에서 보내는 것도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민재도 한때 방출설에 휘말렸습니다. 페네르바체에서 1년, 나폴리에서 우승과 함께 1년, 그렇게 한 시즌에 한 번씩 팀을 옮겼던 괴물 센터백 몬스터 김민재가 작년 레바 민중 한 팀인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준수한 전반기에 비해 아시안게임을 다녀온 시점부터 밀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토트넘에서 거의 떠밀려온 수비수인 에릭 다이어에게까지 밀리면서 커리어 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토마스 투엘 감독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을 달성하는 미친 활약을 보이면서 미넨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했죠. 하지만 하반기 활약이 너무 좋지 못한 탓에 다시 이태리 리턴이라던가 다른 팀의 매물로 고려 중이라는 찌라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의 우승을 이끈 스타니시치가 임대를 마치고 돌아왔고,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슈투트가르트의 이토 히로키까지 가세를 하면서 특히 왼쪽 센터백을 주로 맡았던 김민재에게 양발을 다 잘 쓰는 스타니시치와 왼발을 잘 쓰는 이토 히로키의 영입은 오히려 경쟁자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두 선수 다 센터백보다는 측면 수비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민재와 스타일이 비슷한 더리우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을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고, 신인 감독으로 벌리를 이끄던 뱅상 콤파니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도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센터백진들이 많이 보강이 됐다라는 느낌보다 겸용 자원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 측면을 겸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굳이 지금 무리해서 팀을 나갈 필요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뱅상 콤파니 감독의 축구 자체가 수비 라인을 많이 올려놓고 상대 진영에서 주도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발빠른 중앙 수비수, 이 뒷공간을 커버할 중앙 수비수가 필수고, 김민재는 그에 부합하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만약 작년 같은 그런 부진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콤파니 감독과 궁합이 잘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뱅상 콤파니 감독이 벌리를 강등시켰고 빅팀을 만든 것이 처음이라는 점은 굉장한 불안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폼파니 감독이 만약에 민행과 함께 성적이 추락한다면 김민재 입장에서도 이때는 정말 다른 팀을 찾아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소개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잠시 끊고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스포츠 축구작가 장동이었습니다. 이적설이 생각보다 많네. 어린 선수들 많이 나갔고 되면 2편에서 소개할 테지만 엄지성 나갔고 미리 나가 있는 선수도 있고 근데 되게 어린데 인정받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영준 선수 같은 케이스가 이 선수가 가능성 보고 데려간 케이스거든. 가능성. 지금 프로 무대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K리그에서는 한 시즌에 2골, 3골 막 이래. 국가대표만 가면 연령별 대표팀만 가면 그래도 뭐 7경기 3골, 뭐 7경기 2골. 그러니까 득점력 치환율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데려간 것 같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유럽에 가고 싶은가 봐. 많이 가는 것 같아. 브라질 가는 거하고 유럽 가는 거 좀 달라? 브라질? 그거는 내 2편에 다루는데 내가 2편에 하나 있긴 하거든. 한 사례가 있긴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브라질에서 프로 데뷔한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브라질의 리그 시스템이 전국 리그가 있잖아. 한때 브라질 유학을 많이 갔어. 그러니까 그거랑 프로랑 연결되기가 힘든 게 브라질 리그 시스템이 주 리그가 있어. 상파울루 주, 형 브라질 가봤잖아. 뭐 리우데 자네이루 주 이런 게 있잖아. 브라질이 주 리그가 있고 전국 리그가 있어. 그러면 형 상식에 잘하는 애들은 전국 리그에 뛰고 못하는 애들은 주 리그에 뛰어야 돼. 근데 아니야. 잘하는 애들이 주 리그도 뛰고 전국 리그도 뛰어야 돼. 그래서 브라질 프로 선수들은 보통 한 시즌에 적으면 70경기에서 많으면 100경기 넘게 뛰더라고.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브라질레이로 세리 A라고 그러고 세리 R라고 얘기하는데 브라질 리그 자체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데다가 그리고 브라질 선수들 풀 자체가 너무 많고 지네가 소화하는 리그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선수를 받을 때 굳이 비싼데 비교 대상에서 연봉이 더 높은 아시아 선수를 쓸 이유가 없어. 아시아가 남미에서 자라서 남미에서 프로 데뷔하는 확률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김기현 선수라고 있었어. 그 선수는 아르헨티나 리그 1부 리그 우승 유스팀이 있었어. 결국에는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외국인 선수잖아. 그럼 외국인 선수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 실력이 모자란 거야. 이 선수는 나중에 결국엔 K리그 리트했다가 K리그에서 실패해서 중동리그에서 성공한 케이스였어.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은 자본력이 있잖아. 일본은 예전부터 축구할 때 돈을 이상하게 쓰니까 뭐 미우라 가지요시 같은 선수 브라질 리그를 뛰었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리그에서 뛴 선수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 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지. 왜냐하면 시스템이 유럽은 아시아에서 리그를 뛰는 거랑 유럽에서 리그를 뛰는 거랑 큰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행정적인 시스템이. 근데 남미는 달라. 남미는 주중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K리그도 있는데 K5 리그를 같이 뛰어야 되는 느낌인 거야. 동네 리그를 같이 뛰어야 되는 둘 다 우승을 해야 되고 중간에 컵 대회 있고 그러면은 보통은 리그가 리그, 컵 그리고 중앙컵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축구협회컵 이런 거 근데 이게 리그가 또 있잖아. 그리고 그 지역의 연맹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는 컵 대회만 한 4개 치르고 리그만 2개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시스템 입장에서 이 시스템을 견딜 수 있는 아시아 선수도 없거니와 그나마 혼다 케이스케가 1년 정도 보타보고에서 뛰었던 게 유일한데 혼다 케이스케도 시즌을 다 못 끝내고 나갔을 정도였으니까 브라질 리그가 빡센 거는 다른 개념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돈 주는 게 너무 달라. 우리나라 많이 주는 거야.